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진심이시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워드 막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가치 투자로 매우 유명한 분인데요. 현재 오크트리 캐피털의 회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하워드 막스가 투자에 대한 논평을 메모 형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메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S&P 500 인덱스 펀드 등을 만들어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보글은 메일함에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도착한 것이 보이면 다른 메일은 다 제쳐두고 그의 메일부터 읽을 정도로 그의 견해를 신뢰한다고 하죠. 그럼 워렌 버핏과 존 보글이 다른 메일 다 제쳐두고 읽는다는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께 알아보시죠.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투자에 철학이 있어야 한다. 2.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3.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해라. 4.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이해해라 순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 투자에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많은 투자대가들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하워드 막스는 철학이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오랜 시간 축적된 사고의 총체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자 워렌 버핏의 투자 파트너인 찰리 먼거의 정신적 격자 모형 이론이었습니다. 정신적 격자 모형 이론이란 색안경 같은 개념인데요. 빨간색 색안경을 낀 사람은 모든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색안경을 낀 사람은 모든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이 정신적 격자 모형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학문에 대한 견해와 식견이 있으면 특정 상황이나 사건을 보았을 때 그 학문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찰리 먼거는 성공적 투자를 진행하려면 회계, 경제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런 다양한 정신적 격자 모형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정신적 격자 모형을 하워드 막스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오랜 시간 축적된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듯하고, 그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오랜 시간 축적된 사고가 자신만의 철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자신만의 철학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이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책에서 그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만들어주려고 하는 철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하워드 막스는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말을 하면서 투자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의 책이든 다른 어디에서든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인덱스 펀드를 통한 평균적 수익이 아닌 그 이상을 원하고 시장을 이기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 대다수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원한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죠. 워렌 버핏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하지만 자신은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평균적 수익률을 넘어서는 시장을 이기는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죠. 하워드 막스는 투자의 목적이 시장 평균 수익률이 아닌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사고, 즉 심층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예시들을 들어주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1차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좋은 회사니까 주식을 사자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2차원적 사고를 통해서 좋은 회사긴 하지만 모두가 이 회사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그 바람에 주식이 고평가돼서 비싸군, 팔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층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예시는 1차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야, 주식을 팔아치우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2차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전망이 어두워 모두가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팔고 있어, 사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글을 보시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대중의 행동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능을 역행하는 심층적 사고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 원칙이 있어야 하고, 이는 다시 돌아와 많은 양의 독서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기존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심층적 사고를 투자대가인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와 예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대중의 행동과 우리의 본능을 역행할 힘을 조금씩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만의 철학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3장은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해라 합니다. 시장? 효율성?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보통 뉴스가 뜬 이후에는 이미 주가가 뉴스로 인해서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이므로 뉴스를 보고 반응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효율적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런데 하워드 막스는 시장이 비효율적일 때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정보 입수와 분석이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때로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높거나 훨씬 낮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효율성이 제공하는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편 시장 효율성이라는 개념 또한 존중하고 주류 증권 시장이 지극히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을 찾느라 노력하는 것은 대체로 시간 낭비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상승 종목을 찾느라 노력하는 것은 대체로 시간 낭비라는 말은 제가 문장의 흐름을 읽어봤을 때는 아마도 그날 그 순간에 상승하는 즉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을 찾는 노력이 시간 낭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런 비효율에 빠지는 순간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보다 감정에 휩싸일 때가 시장의 비효율성이 커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워드 막스가 예시로 들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을 믿는 재무학 교수와 제자가 산책을 하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땅에 떨어져 있는 게 10달러짜리 지폐가 아닌가요? 라고 제자가 묻자 아닐걸세, 그럴 리가 없지, 10달러짜리 지폐라면 이미 누군가 집어가지 않았겠나? 라고 교수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끝내고 교수는 그 자리를 떴고 제자는 땅에 떨어진 10달러짜리 지폐를 주워 시원한 맥주를 사 마셨다고 하죠. 이 일화는 아무래도 싼 주식에 대해서 비유를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저렴한 주식을 찾게 되거나 혹은 최근처럼 시장의 참여자들이 감정적인 매도를 하다 보면 저렴해진 주식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주식은 그 가격이 적당한 거야, 만약에 그 가격이 싼 거였으면 진즉의 펀드 매니저, 기관, 외국인들이 사갔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주식을 이렇게 내던질 만큼 경제가 어렵고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주식을 안 사고 던지기만 하지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워드 막스는 그 생각이 옳은 경우가 많을 수 있으나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에는 바로 이런 주식의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책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책들의 장점은 현인들의 생각을 담고 있고 그 생각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있죠.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궁금한 점이 생겨도 그 현인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철학을 가르쳐 주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나 할까요? 만약 믿지 못할 만한 투자자의 가르침이었다면 오히려 혼자 생각하고 답을 내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나 하워드 막스는 워렌 버핏과 존 보글이 제일 기다리는 인사이트를 가진 투자자이기에 책을 읽어보고 혼자 생각해본 뒤에 그의 대답을 듣는 듯한 이런 형식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가격과 가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하워드 막스의 인사이트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4장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가치 투자자에게 투자의 시작은 가격이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너무 비싸게 매입하고도 나쁜 투자는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은 없으며 충분히 싸게 매입하고도 좋은 투자가 아닐 만큼 나쁜 자산은 없다는 것이 거듭 증명된 바 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말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 전 꽤 긴 하락장을 겪었고 시장의 고점에서 주식을 샀다면 자신이 산 주식이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실수였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워드 막스는 이런 가격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기면서 앞장에서 나왔던 시장이 비효율적이 되는 순간에 주식을 싸게 매입하는 게 좋은 투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는데요. 우리는 A만 산다 라거나 A는 최고의 자산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A를 산다, B와 C 또는 D를 사기 이전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A를 살 것이다 처럼 들린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한 자산군에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해당 자산이 비싼 가격이 되었음에도 사게 되고 다른 저렴한 자산이 있음에도 그 기업은 성장성이 낮아 라면서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시를 살짝 들어보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주식이 테슬라인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좋은 회사인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산업에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테슬라의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죠.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이니까 가격을 봐야 하는데 그 가격이 싸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 EPS가 4달러인데 주가가 최근 많이 올라서 200달러를 넘겼죠. 그럼 PER이 50배의 기업이라는 것인데 테슬라가 지금과 같은 속도 혹은 지금보다 조금 못한 속도로 성장을 한다면 PER 50이 금방 적정한 주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자동차 시장에는 이미 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신흥 강자로 꽤 높은 위치에 올라섰으나 이미 다른 기업들은 두터운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당장 우리나라만 보아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의 전기차가 테슬라의 전기차보다 많이 보이고 있고, 이처럼 테슬라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여도 테슬라가 차지할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좋은 기업이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더 오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의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여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 주식의 가격을 보지 않고 매입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큰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저는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는 주식에 테슬라를 예시로 들었지만 하워드 막스는 니프티 피프티를 예시로 들어줍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들이죠. 니프티 피프티. 지금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IBM, 필립 모리스, 코카콜라, 제너럴 일렉트릭,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등 유명 회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주식들이 최고의 성장주로 이름을 떨치던 시대를 살아보진 못했기에 어느 정도였는지는 글로밖에 느끼지 못하나 이런 니프티 피프티의 기업들의 PER은 80에서 90배였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80에서 90이었다고 하니 테슬라의 50은 귀여운 수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몇 년 후 1차 오일 파동, 치솟는 물가 등으로 인해서 니프티 피프티의 주가는 폭락을 했고 PER은 8에서 9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주식들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열토막이 난 것이죠.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에 잠겼던 부분이 몇 년 후라는 부분입니다. 니프티 피프티의 PER이 80에서 90이던 시절이 몇 년을 지속했다는 것인데, 이런 시기에 내가 니프티 피프티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느꼈을 포모란 엄청났을 것이고,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팔아버리면 나를 다시는 안 태워줄 것 같은 심리가 생겨 마음대로 팔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대중을 거스르는 게 힘든 거겠죠. 6개월, 1년도 아닌 몇 년을 대중을 거스른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미리 알게 되었으니 미래의 대중을 거슬러야 하는 시기에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대중과 반대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과 반대로 갈 또 다른 지혜를 하워드 막스가 메모로 적어주었는데요. 이 메모는 닷컴 버블의 끝이라고 말하는 2000년 1월 3일에 쓴 메모입니다. 아마도 하워드 막스도 이 메모를 쓰면서 대중과 반대로 가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었겠죠. 내용을 보자면, 첫째, 주식의 긍정적인 면들이 진짜라고 해도 가치보다 큰 금액을 지불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거품이 일어났을 때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번 하락장에서 크게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메모에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둘째, 그런 긍정적인 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수익 때문에 테크주를 사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결국엔 굴복하게 된다. 이 메모를 하던 시기가 닷컴주들의 버블이 극심하던 시기였음을 감안하고 읽어보면 하워드 막스의 주위에도 이런 대중의 광기와 포모를 극복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서 배웠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자산 관련 종목, 집단 시장의 고점은 시장 참가를 거부했던 마지막 한 사람이 주식을 사면서 찍게 된다. 그 시기는 대체로 주식의 내재 가치 변화와 무관하다. 이 세 번째 메모를 읽자마자 생각이 났던 것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야기였는데요. 유럽의 투자 거장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시장의 고점은 시장에 더 이상 참여할 참여자가 없을 때, 시장에 더 이상 들어올 자금이 없을 때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디지털 쪼가리이다 라고 욕하던 사람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라고 옹호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고점이라고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던 건데, 이게 여기서도 이렇게 세 번째 메모로 나오니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습니다. 자, 넷째, 가격이 너무 비싸는 이제 떨어질 거야 와 같은 말이 아니다. 비싼 가격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이건 저 위에 두 번째 메모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자산의 가격이 너무 비싸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보류하던 사람들이 자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면서, 즉 포모를 느끼면서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이 네 번째 메모와도 연결이 되죠.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바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 투자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흔드는 큰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가격이 너무 싸라고 해서 이제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거나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해버린다면 해당 자산이 싸다고 해서 바로 올라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레버리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레버리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은 게 있는데요.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레버리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코인 거래에서 2배짜리 레버리지를 이용했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2배짜리 쓸 때에는 설마 2배가 청산당하겠어? 지금도 곡소리가 어마어마한데? 이런 생각으로 폴카닷이라는 코인에 2배짜리 롱을 걸었습니다. 그랬다가 페드가 기준금리 발표하는 날에 청산을 당했거든요. 지금은 일부 청산이라도 했었으면 지금까지 살아는 있을 것 같은데, 즉 청산당하진 않고 그냥 조금 손절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청산당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배웠던 것이 아무리 저점이라고 생각해도 레버리지 쓰면 안 되는구나. 저점이 아닐 수도 있구나. 곡소리 난다고 반등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레버리지를 쓴다는 것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스스로 지게 만드는 페널티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는 이제 떨어질 거야와 같은 말이 아니다. 가격이 너무 싸는 이제 가격이 오를 거야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비싸고 싼 가격이 더 비싸지거나 더 싸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5번째는 결국 그래도 내재 가치가 문제가 된다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결국 그래도 내재 가치가 문제가 된다. 4번째 가격이 너무 비싸는 이제 떨어질 거야와 같은 말이 아니고 더 비싸질 수도 있지만 결국 내재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내재 가치를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이 가장 확실하다.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만을 위해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는 방법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다. 하워드 막스의 이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해당 자산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산의 내재 가치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었고요. 내재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가격이 50%가 하락한다고 하여도 버틸 수가 있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내재 가치가 부족하고 대중의 광기에 휩쓸려 샀던 주식이라면 그 하락을 견뎌내기도 힘들 뿐더러 추가 매수는 아마 힘들 겁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내재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는 이런 심리적인 면에서 아주 큰 힘이 되면서 성공적 투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죠.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의 초반부 내용들을 봐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와 감탄을 연발하면서 봤었는데요. 정말 그만큼 하워드 막스의 인사이트를 읽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과 존 보글이 메일함에 막스의 메모가 있으면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책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 보니 영상을 나눠서 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하나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워드 막스가 이 책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설명을 해놓은 리스크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많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